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넬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박현빈 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수학 내신 대비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수학 내신이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1, 고2 수학 내신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 특징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을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건지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수학 내신의 중요성은 사실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일단 종합전형에서 저는 과목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회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입시 관련 유튜브를 보는데, 어제였나?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내신이 1.31인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수시를 8장을 썼는데 1차 합격한 게 단 한 곳도 없었어요. 1.31인데 물론 학교들이 높았죠. 이제 치대 또는 약대 또는 지방의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학종으로 썼는데 1차를 합격한 게, 그러니까 면접을 볼 기회조차 주어진 학교가 단 하나도 없었고요. 이제 8개라는 건 카이스트도 있었고 그거 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랑 고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못 붙은 그런 학생이었는데, 사실 연대 고대 수능 최저를 1.31이 못 맞췄다라고 하는 건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 학생이 이제 학생부에서의 이제 좀 리스크가 뭐였냐라는 거를 이제 그 유튜브에서 설명해 준 걸로는, 일단은 세특이 일단은 좀 메디컬 쪽에 좀 맞지 않는 세특이었다라고 일단 평가하는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그 학생이 전체 내신은 1.31인데 수학이 이제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과대학을 진학을 한다고 하면 수학이 일단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 문과라고 하더라도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상경계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수학이 중요하냐면 지금 입시 제도 안에서는요, 사실 문과 학생들이 내신에서 힘을 쓰기가 많이 힘듭니다. 저희 학원에 등원했던 친구들 과거에도 보면요, 문과에서 4등이에요 라고 했는데 평고에서 전체 등수 보니까 50등대였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몇 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전체 성적이 중요한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남학교는 좀 그런 현상이 좀 심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 성적이 내신 중에서도 전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 내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대비의 밑거름이라고 쓴 거는, 다른 과목은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수학은 수능 대비하고 내신 대비하고 사실은 같아야 돼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대비를 하는 거랑 내신 대비를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1학년 때부터 수능 준비하려고 내신을 포기할게요가 가장 최악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정말 저희 학생들 중에도 매년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또는 1학년 2학기가 끝나고, 선생님 저 그냥 자퇴하고 선생님 있는 학원 가면 안 돼요? 저희 이제 기숙학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바로 재수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다 뜯어 말립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항상 뜯어 말리거든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바로 수능 대비할 수 있는 학원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 저는 아무리 빨라도 2학년은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과목을 학교 정규 과정으로 일단 배우고 나서,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내신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내신 안 하고 정시만 할래요 라고 하는 게 수학만큼은 일단 맞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1, 2학년 때 내신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수능 대비를 따로 하는 거 특히나 학기 중에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신을 잘하면 돼요. 다만 그런 경우는 물론 있죠. 학교 중에서 내신이라고 하는 시험이 수능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난이도로 나오는 학교들이 있죠.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학교에서 1등급을 받아두세요. 일단 내신을 1등급을 받아두세요. 수능을 신경 쓸 게 아니라
학교 난이도가 쉬워서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게 수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학교에서 내신 1등급 맞고 얘기해야죠. 그거부터 맞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어려운 수능을 준비할 뭔가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 3학년 때 오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수능 대비하겠다고 3학년 때 오는 학생들 많은데 그런 학생들 대부분이 뭐 학교에 전교 몇 등이에요, 내신이 1점 몇이에요, 내신이 2점 초반이에요, 뭐 1점 후반이에요, 1점 초반이에요, 중반이에요, 많습니다. 내신 수능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제가 항상 상담하면서 얘기를 해요. 내신이 그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성실성이 받쳐준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내신을 못 하겠어서 수능을 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300명과의 경쟁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몇십만 명과의 경쟁에서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일단 수학은 내신 대비하고 수능 대비하고 결이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을 1, 2학년 때는 올인을 하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려요. 물론 방학 때 선행을 많이 하겠다. 그건 필요하죠. 방학 때 선행은 할 수 있는 만큼 역량이 되는 것 하시면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선행이 많이 되어 있고 공통수학 1을 많이 했으니까 여름방학 짧으니까 3월부터 공통수학 2랑 같이 하겠다. 저는 말릴 거예요. 그냥 공통수학 1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올인하셔야 되고요. 2학년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냥 수능 과목 공부하는 거거든요. 2학년들은 어차피 수능 과목이랑 내신이랑 이제 과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내신 준비하는 게 수능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신 문제들도 결국에는 수능 문제들로 나올 거예요. 요즘 우리 지역도 트렌드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1, 2학년 때는 저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그 연장선이 수시는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고요. 정시는 선배들이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정시는 재수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시를 3학년 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 2학년 때 미리 포기한다고 해서 정시 성적이 올라가냐? 제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본 학생들 중에 1, 2학년 때 내신 포기했으니까 정시 성적이 엄청 잘 나온다. 극소수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도피지 그게 선택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도피예요. 도피. 그러니까 저는 내신을 안 하는 거는 수학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신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학년 내신이 좀 많이 바뀌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찾아보고 많이 공부해봤는데 확정적인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미리 뭐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면 9등급제가 5등급제가 되면서 그냥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요, 당연히 내신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1, 2등급이 11%거든요. 1등급과 2등급을 합쳐서 11%인데 바뀐 거에선 1등급이 10%예요. 그러니까 2등급 대부분까지도 1등급을 가져간다는 얘기고요. 바뀐 등급에서 2등급이면요. 지금 4등급짜리들도 일부가 2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할 때는 한 2.5등급이 안 되면은 주요 15개 대학은 학종으로 힘들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정량적인 건 아니지만 학종 자체가 2.5가 안 되면은 주요 15개 대학은 쉽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럼 3등급부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뀐 곳에선 1.5입니다. 딱 절반 보시면 돼요. 1.5 정도로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1.5면 인서울을 한다가 아니라 1.5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대학들은 지금 마음에 들지 않겠죠. 9등급제를 이제 5등급제로 바꾸면서 지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표준 편차를 기입을 하냐 안 하냐인데, 기입을 안 하는 걸로 일단은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서울대에서 최근에 표준편차 제공해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표준편차를 제공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대학들이 이 학생의 고등학교가 어딘지를 알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블라인드가 약간 유명무실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높은 대학들 보면은 블라인드를 하고 있는데 정작
높은 학군의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학교들이 학교 이름을 안 써놓는다고 하더라도 얘가 대충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표준 편차가 그 중에도 하나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제거를 한 대신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 과목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A, B, C, D, E가 있으면 A를 몇 명이 맞았냐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뭐 A가 45%면 사실 A 맞았어도 뭐 절반이 A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인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 학교에 A를 받은 애들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내가 A면은 이제 최소한 10% 안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상대평가 과목에도 전부 다 적용을 하겠다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원점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표준 편차가 만약에 기입이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원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내가 몇 점을 맞았냐, 등급보다도 몇 점을 맞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신은 5등급제가 됐으니까 좀 대충 해도 1등급이 나온다가 아니라 이제는 1등급을 맞아도 1등급 안에서 어떻게든 갈라치기를 하려고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원점수가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전에는 그냥 1등급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나이스한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지금은 단순히 1등급이 아니라 1등급 안에서도 원점수가 일단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1 학생들은 이거는 제가 윈터 설명회 때도 매번 강조드리는 거여가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이죠. 그러면 이제 나와의 싸움을 하냐 내 옆에 있는 애랑 싸움을 하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 많이 커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매 시험마다 매 설명회마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 포인트인 건데 몇 번을 얘기를 해도 학생들은 그냥 그래봤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생각은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1이 정말 시험을 잘 보려면 여태까지 했던 거랑은 저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그대로 배우거든요. 그대로 배웁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은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대로 다 배우는데 똑같은 걸 왜 배우겠어요? 더 어렵게 만들어서 배우겠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심화가 되는 걸 똑같은 시험을 낸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같은 수준의 공부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된다가 사실 학습법입니다. 네, 고1은 사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중학교 때랑 완전 다른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윈터 설명회 때는 진짜 고1 되기라고 써놨었습니다. 네, 그냥 진짜 고1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하는 시간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개념 중요하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문제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밑에 써놓은 내용들은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어가지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그 내용들이 이제 뒤에 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1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중학교 때 습관을 버려야 되는 첫 번째가 저도 중학교 때 공부 꽤 잘했거든요. 네, 중학교 때 시험 공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전날 시험지 보면 진짜 다 맞았어요. 네, 진짜 중학교 때는 뭐 하루만 공부해도 사실 다 맞죠. 암기 과목 하루면은 다 외울 내용 되고요. 수학은 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까지 다 배워놨는데 뭘 공부를 하겠어요. 그냥 중학교 때 내신 잘 보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그냥 주요 과목 평소에 열심히 하다가 시험 기간 되면은 이제 암기 과목 열심히 하면 시험 점수 나오겠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내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월부터 내신에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행 학기 중에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선행할 시간이 있으면 수학 말고 다른 과목을 하세요. 국어를 하시든 영어를 하시든 탐구를 하시든 다른 과목에서도 1등급을 맞아야죠. 수학만 1등급 맞아서 대학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 1등급을 맞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제 기준이고요. 수학 1등급을 맞을 수 있어서 나는 이제 그러면 공수2나 대수 미적 1을 해야지
아닙니다. 다른 과목을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 다 1등급을 맞으셔야 돼요. 다 1등급을.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세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선행을 하시면 됩니다. 선행은 방학 때 저희 학원만 해도 모든 과목 다 깔아드리거든요. 네, 그냥 모든 과목 다 깔아드리니까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방학 때 선행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선행을 하시고 내신 때는 일단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는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신에 집중을. 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랑 부교재 대비를 철저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중학교 때 이제 문제집 많이 풀잖아요. 문제집을 많이 풀하고 양치기를 하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고등학교도 물론 양치기를 해서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서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물론 신한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로 아예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교과서 대신에 이제 부교재가 교과서니까 그걸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 평고 시험 어렵다고 하는데 평고도 교과서 문제 출제합니다. 교과서 문제 출제 안 하지 않아요. 거의 반 정도는 교과서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중요하고요. 교과서 버렸다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저 고3 수업할 때 첫 시간에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교과서 안 버렸지부터 물어보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학습 목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신한고 학생들이라도 수업 때 학교에서 교과서를 안 쓰더라도 교과서는 일단 쥐고 계세요. 교과서만큼 개념이 쉽게 설명되어 있는 책은 없거든요. 바이블, 정석, 개념을 이런 것보다 교과서 보시는 게 낫습니다. 특히나 내가 수학에 자신이 없을수록 교과서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교재는 사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저희 지역은 부교재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부교재를 최소 한 3-4번 이상은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부교재. 그거는 이제 학원에서도 신경 써서 돌려줄 거고, 물론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장난을 치실 때가 있긴 해요. 막 부교재를 만들어 놓고 부교재에서 한 문제도 출제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특수 케이스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재를 일단 철저하게 하시고 심화 유형은 일단 기본 유형이 된 다음에 접근하시면 돼요. 저희 뒤에 저희 학원 안 다니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교재 관련해서도 좀 써놨거든요. 네, 교재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문제 출제 원칙의 기본이 변형이라는 거는 일단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건 첫 번째, 그냥 유형 문제 그대로 내는 게 일단 있습니다. 교과서나 그냥 기본 유형 문제, 센 B, 뭐 RPM 이런 수준의 문제 그대로 내는 게 일단 절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화 문제들을 어떻게 출제하냐면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건 모의고사 문제 변형하는 걸 제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심화 문제 변형해서 내는 거 제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 기분 좋을 때 제로 베이스에서 출제하시기도 합니다. 그냥 아예 그냥 맨바닥에서 문제 만들기도 하시는데 그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퀄리티보다는 약간 문제를 위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죠. 네, 그런 경우가 연에 1-2번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그냥 무조건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쓰는 게 장땡입니다. 잘 쓰는 게 나중이에요. 네, 일단 잘 쓰는 게 나중이에요. 효율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하기 시작하면 효율은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선배들이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면 되고요. 일단은 시간을 많이 쓰겠다는 생각부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이만큼 공부해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내겠다, 모두가 욕심내는 건데요,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그게 있다고 설명하는 애들은요, 대부분 그냥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저희 겨울방학 때 작년 안성에서 입결이 좋아가지고 의대, 치대, 한의대 간 애들 저희 다 멘토로 사용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멘토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이번 1월에도 윈터 들어와 있는 안성 친구들한테 상담하는 걸 제가 뒤에 앉아서 다 들었어요. 얘네가 대체 뭐라고 애들한테 공부 방법을 설명하나. 제가 걔네가 설명하는데 다 붙잡고 다시 다 얘기했습니다. 너 쟤처럼 하면 망해. 저건 쟤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쟤처럼 하면 망해.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학생들을 많이 받겠어요? 그 성공한 학생이 다른 아이들 포함해서 사례들을 많이 받겠어요? 제가 더 많이 받겠죠. 그 학생들이 하는 공부법은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냥 1년 만에 갑자기 의대를 갔어요.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갖고 1년 만에 의대를 갔어요. 그럼 걔는 어떤 방법을 했길래 그렇게 갔을까? 그냥 똑똑한 애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애예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담할 때 가장 힘든 게요. 제가 아는 형 중에 서울대 간 형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형 중에 뭐 의대를 갔는데 그 형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너 걔만큼 공부 안 하잖아. 걔만큼 이전에 해놓지 않았잖아. 라는 얘기를 해도 애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 거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엄청 비효율적이더라도 일단 시간을 박아야 돼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바꾸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하겠습니다. 네, 고2 같은 경우는요, 일단 1학년 때보다 2학년이 되면서 과목이 일단 다양해지고요. 학교별로 커리큘럼도 좀 달라지고, 과목이 어려워지고, 네,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거 연습하니까 개념도 어려워지고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그럼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려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좀 문항 분석이 중요한데, 분석을 하는 걸 이제 수능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좀 필요해요. 네, 수능식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해서 일단 저희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고3 대표 강사인데 이제 고2는 어차피 제가 수업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고1은 제가 안 할 때도 있지만 고2, 고3은 무조건 제가 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고2 때부터 만들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3에서 해야 될 것들을 고2 때부터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학생들 공부시킬 때 그냥 고3이다라고 생각하고 개념이나 내용들 다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고2들이 문제를 풀 때는 고3보다 스킬은 좀 덜 씁니다. 스킬은 좀 덜 써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연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3학년 때 인간이 발전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귀찮아야 돼요. 사람은 뭔가 불편함을 느껴야 진화를 하기 때문에 2학년 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푸는 것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학년 갔을 때 야, 네가 이렇게 풀던 거 요렇게 풀면 좀 더 편하다? 그랬을 때 하면서 이게 받아들이는 게 있지, 그냥 처음부터 다 가르쳐주면은 귀한 걸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2학년 때는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문항에 대한 분석은 해야 된다. 분석하는 거는 사실은 어딜 봐도 잘 나와 있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수업할 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문제별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다른 건 다 됐고요. 유형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학생들이랑 대화하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선생님 쌤은 다 풀었는데 뭐 개념 원리 연습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게 난이도로 따지면요, 쌤이 엄청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쌤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쌤을 어렵다고 하는 학생은 거의 없거든요. 쌤을 왜 쉽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네. 센이나 RPM이나 유형서들을 애들이 난이도에 비해서 쉽게 푸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위에 제목이 달려 있어서요. 위에 1번 유형, 이건 뭐 하는 유형이야? 2번 유형, 이건 뭐 하는 유형이야? 3번 유형, 이건 뭐 하는 유형이야가 다 달려 있죠. 그럼 애들이 그걸 보고 풀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센 한 번 풀었어요, 두 번 풀었어요, 세 번 풀었어요를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보면서 풀어야 돼요. 왜 보면서 풀어야 되냐면 스스로 효능감을 느껴야 돼요. 나 할 수 있다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보면서 푸는 것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1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문제를 다 풀었다 안 풀었다 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유형을 보고 밑에 있는 문제가 뭐가 나올 건지 예측이 돼야 돼요. 그냥 그 유형 밑에 딸려있는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을 딱 보고 야, 이건 무슨 문제가 나와야 되겠니? 라고 했을 때 대충 어떤 문제 나와야 될 것 같아야 생각이 나와야 되고, 거꾸로 문제를 보고 학생이 유형 제목을 달 수 있어야 돼요. 유형의 제목을 달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시험지에 유형 문제 제목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개념 원리 연습 문제도요, 그냥 스텝 1, 2, 3, 4, 5, 6, 7, 8번 나오니까 이게 무슨 유형인지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유형이 뭔지 알려주잖아요. 그럼 다 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작업을 잘 안 해요. 그냥 여러 번 풀면 되겠지,
돼요. 한 5-6번 풀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 2번, 3번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될 거예요. 근데 체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할 때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유형 문제집을 풀 때의 목적은 뭐냐?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다 맞추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유형을 내가 다 암기하겠다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거를 생각하고 문제집을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심화 문제는요, 양치기 하려고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푸는지보다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문제를 음미하면서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여러 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심화책은. 심화는 애들 머리털만 빠집니다. 심화 많이 푸는 거는 어렵기만 하고요. 한 문제 한 문제를 정확하게 맛보면서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근데 유형 문제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진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수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문제도 3점짜리까지는 다 암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의식하지 않아도 뭔가 되긴 하겠지만 공부할 때부터 의식을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유형 문제집은 풀기만 하는 용도로 푸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만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재수생들한테도 쌤 풀리고 있어요. 재수생들한테도 부족한 친구들은 쌤 풀라고 합니다.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 수업 속에는 많이 할 게 없어가지고요. 교과서, 유형교재, 부교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교재는 그냥 다 그냥 통으로 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지역은 부교재 꽤나 중요한 지역입니다. 물론 부교재가 없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부교재 없는 학교 있을 수 있고요. 부교재가 있을 때도 반영률이 적을 때가 있는데요. 반영률이 적은 교재는 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평택고 2학년 같은 경우에 미적분 안 그래도 애들 어려워하는 과목인데 부교재를 고3 마더텅을 썼습니다. 고3 기출문제집을 썼어요. 수업 때도 안 풀어주셨대요. 시험에도 한 문제도 안 냈어요. 저 그걸로 수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수준에 너무 오버해서 부교재를 책정했을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구나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학생들 수준에 맞는 부교재를 책정했을 때는 항상 반영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건데 유형교재하고 시중심화교재하고 모의고사 기출 있으면요. 저는 일단 첫 번째 학원을 안 다닌다 또는 학원을 다닌다. 유형교재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유형교재에서 가장 많이 혼자 할 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마플 시너지를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것 같아요. 마플 시너지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냥 문제가 제일 많아서요. 그냥 유형이 가장 다양하기 때문에 마플 시너지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약간 나쁘게 말하면 과하긴 합니다. 과하긴 해요. 왜냐하면 마플 시너지의 시작이 학원 교재였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출판용 교재로 만든 게 아니라 수업할 교재가 출판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센이나 RPM 같은 경우는 출판사 교재죠. 출판사 교재이기 때문에 센 같은 경우가 좀 최신 유형을 잘 반영하는 스타일이고요. RPM 같은 경우는 좀 고전적인 유형이 그대로 나오는 편이고요. 마플 같은 경우는 다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거면 마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난이도는요, 오히려 센이 더 어려워요, 마플보다. 마플도 한 10단계까지라고 하면 한 6단계 정도 마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7단계 정도까지 센이 있는데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센이 애들이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건 C단계를 풀 때 문제가 적은데 난이도가 중구난방이에요. 막 엄청 어려웠다, 엄청 쉬웠다 막 이러거든요, C단계가. 그래서 마플을 더 추천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중심화 교재는 저는 사실 별로 추천 안 해요. 뭐 일품, 블랙라벨 이런 거 별로 추천 저는 안 하는 편이고요. 굳이 심화 교재를, 유형 교재를 쓴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좀 트렌드에 맞는 건 고쟁이. 고쟁이 같은 경우는 내신 기출로 만든 거예요. 내신 기출을 가지고 변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내신 트렌드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차라리 근데 그것보다요, 모의고사 기출을 추천드릴게요. 뭐 자이스토리든 뭐 마라톤이든 아니면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 기출이든 저는 기출문제집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요즘 우리 지역의 트렌드는 모의고사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중심화교재 블랙라벨 일단 제일 극혐하고요. 블랙라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어려운 책을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의고사 기출을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및 지역 기출은
네, 뭐 족보닷컴에서 찾아서 푸실 수도 있을 거고 일단 뭐 선배들한테 제공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잠깐 올려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 수업을 들으면 제가 제공을 해줄 거고 네, 이렇게 이제 기출은 보시는 건 항상 의미가 있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이라는 거는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냅니다. 그럼 변형하는 연습을 하려면 이미 변형된 문제를 봐야 되니까 내신 기출을 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 수학 내신 특징은요. 제가 이거를 제일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일 의미 없습니다. 매년 바뀌고요. 제가 올해부터는요. 애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느 학교냐를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애들한테 학교 선생님 이름 물어볼 겁니다. 네, 내는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네, 지금 수학 선생님들마다 출제 스타일이 다 다르셔가지고 네, 제가 지금 딱 기억하는 선생님 몇 분 계시거든요, 평택고에. 네, 그 선생님이 올해 어떤 학년을 가르치시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교냐보다 어떤 선생님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 이번에 수업하는 친구들, 네, 농담이 아니고 정말 선생님 다 물어볼 겁니다. 네, 그러면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스타일을 본다고 하면은 평택고는 부교재 비중이 일반적으로는 높고요.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많이 내는 편이고요. 내신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인 대신에 서술형으로 수행평가를 100%로 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가지고 애들 등급 가르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냥 선생님이 직접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걸로 이제 가르는 거 좋아하시고요. 고난도 좀 고르게 내는 편입니다. 어디에서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야가 아니라 2단원, 2단원, 2단원에서 그래도 어려운 문제 한 개씩 섞어서 내는 거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신한고 같은 경우도 부교재 비중 항상 높아요. 신한고의 스타일은 부교재를 조금 어렵게 세팅하고 부교재를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그래도 성적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부교재가 쉬울 때도 간혹 있었지만 일단 작년 1학년은 어려웠습니다. 전국연합 기출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부교재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거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최소 2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광고는 작년에 1학년은 부교재를 썼고 2학년은 부교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부교재가 있냐 없냐도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광고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낸다기보다 쉬운 문제를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적당한 문제를 많이 내니까 시간에 쫓길 수 있다. 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광여고랑 한광고는 근데 문제 스타일이 비슷해요. 객관식 마지막 4문제가 어렵고요. 서술형은 쉽고요. 앞에 문제는 쉽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문제 어려운 거에서 몇 개 맞추냐로 등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시험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매번 이제 선생님이나 학년에 따라 시험이 달라지고 선생님들도 학생들 보고 출제하십니다. 이번 우리 학교 1학년 애들이 내신 컷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런 걸 신경을 써서 시험을 출제하세요. 네, 그 정도 하시기 때문에 네, 매번 똑같은 건 아니고요. 올해 우리 학교 애들 내신이 좋다던데 축하드립니다. 시험 문제 어려울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는 이제 항상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안법고 같은 경우도 아마 평택고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평택고보다 트렌드보다는 좀 더 옛날 기출 스타일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좀 고전적인 기출 스타일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네, 저희 수업은 일단은 시험 범위 반복을 일단 2번 하고요. 네, 컨텐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형 교재랑 심화 교재랑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모든 교재들을 다 추려가지고 저희 자체 교재 다 만들어 놨습니다. 유형 교재 따로 있고 심화 교재 따로 있고 내신 기출 교재 따로 있고요. 모의고사 기출 교재 따로 있습니다. 총 4개로 돌리고 있는데 그걸 모든 학생들이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이제 학교별로 내신 반별로 푸는 컨텐츠는 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관리는 이제 제가 매번 약속 드리는 건데 주간 테스트 일단 보고 있고요. 동영상은 매시간 촬영할 예정이고 시험 한 달 남았을 때부터는 이제 학교 내신 시험에 맞춰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보고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시험 내신 끝나고 나면 피드백 진행한다. 네, 이 정도 근데 사실 모든 학원이 다 합니다. 네, 모든 학원이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시간표 이렇게 있는데 연합이라고 되어 있는 반들은 일단 처음 시작하는 어떤 학생들이라도 일단은 할 수 있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고가 저희 학원이 아무래도 인원이 제일 많아가지고 그리고 신한고가 부교재 비중이 워낙 세다 보니까 신한고는 부교재를 다뤄주려고 저반에 만들었고 주일에밖에 등원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은 이제 공통수학 연합이랑 난이도가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시수가 절반이기 때문에 속도감이 한 2배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화반은 이제 제가 직접 진행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화 유형 문제하고 모의고사 기출하고 내신 기출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진도를 2번 이상 돌린 학생들이어가지고 일단 심화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2는 저렇습니다. 고2는 뭐 별로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수학원, 그 다음에 수투, 확통, 수업 다 깔려 있고요. 2학기 때는 미적 수업까지 해가지고 모든 과목 일단 수업 다 진행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수업 소개보다는 앞에 설명을 좀 더 힘줘서 말씀드렸고요. 마무리는 결국 고1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가 제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